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주받은 병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기괴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37년 백만장자인 발명가가 있었어요. 베이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노만지 베이커. 이 사람은 발명가임에도 의사인 척하고 한 호텔을 병원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했는지 아니면 예술가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분은 보라색을 좋아했대요. 보라색을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온통 보라색으로 칠해 놓았다고 해요. 오늘날까지도 그 병원 굴뚝에 보라색이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하죠, 보라색 사랑이. 네, 병원 굴뚝에도 남아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는 보라색 셔츠를 입고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도 보라색이었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자기가 암을 고친다라고 단언을 했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리에 찬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병원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불행히도 치료 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치료하기 힘든 병이 암인데 그때 그것을 고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결국 베이커의 정체는 들통이 났고 그는 결국 마을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곳은 다시 호텔이 되었는데요. 몇 명의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명한 두 유령이 있대요. 또 그 중에도 하나는 턱수염을 기르고 빅토리안풍의 옷을 입은 남자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병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축정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축정님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소리나는 책방 배작가의 기묘한 이야기에 이렇게 또 참여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공명님도 그렇고 쓰기님도 그렇고 죽정님도 그렇고 요즘에 라이브 채팅 참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무슨 저주라든가 병원에 유령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또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발명가가 그 또 호텔을 병원으로 개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못 쫓겨나가긴 했지만 그 사람한테 희망을 품고 거기까지 왔던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힐베르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살짝이요.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병원에 갈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병문안도 있고 뭐 가벼운
진찰을 받으시러 가거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을 받으시러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큰 병원 같은 데 밤에 가면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다 보니까 유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공명님, 그렇죠. 네. 삶과 죽음이 뭐 교차하고 또, 죽음이 많은 곳이죠.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래서 늘 큰 병원엔 장례식장이 같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좋지 않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 중에 하나죠. 네. 어떤 면에서는 무섭죠. 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병원 가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네. 주사 하나 맞는데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아프고요. 네. 자, 이제 참 그러시죠, 쓰기님. 병원에 근무하신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도 또 이제 완치돼서 또 태어나고 이러신 분들 보면 또 보람도 있고 또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돌아가시고 또 아파하는 분들 보면 그렇죠. 네. 네네, 죽정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병원, 경찰서 뭐 이런 데는 멀리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굳이 가볼 필요가 없는 곳들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공명님. 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그쪽에는 또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네. 그리고 또 고통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네. 뭐 저는 뭐 병원에서 본 적은 없는데, 네. 보신 분들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시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1907년이고요. 미국 네바다에 있는 럭셔리 호텔이 있어요. 미즈파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붉은 옷을 입은 숙녀라는 그런 도시전설 같은 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데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단해요. 한 여성이 호텔 5층의 한 방에서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게 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거나 또는 남편의 질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은 그 붉은 옷의 숙녀가 남자들의 귀에 속삭이고 소곤소곤 그리고 또 손님 베개에 망가진 목걸이에서 나온 진주를 남긴다고 합니다. 스텝의 장난이 아니래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오싹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이 죽었던 그 방을 예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텔 측의 장사성은 아닌지라고 궁금해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목걸이에서 나온 진주 목걸이의 진주를 떼서 베개에 몰래 숨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붉은 옷의 숙녀가 남자들의 귀에 와서 속삭이는 것은
안 보이는 어떤 존재가 와서 속삭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잘 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전설 쪽에 속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성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등장과 함께 또 후원해 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진님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이미 쓰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쓰일 겁니다. 성진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회원 들어주셨더라고요. 네, 회원 들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진님.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현정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오늘 뭐,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무더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성진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비밀클럽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이고, 현정님은, 아이고, 2주 만에 쉬세요? 네, 일요일날 푹 쉬셔야 되겠네요, 진짜. 아, 저도 뭐 쉬어본 지가 꽤나 오래되긴 했는데, 일요일날 한 반나절 정도 저는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편집하시는 JT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쉬는 날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한테 스텝을 올해 내에 한 분 더 편집 스텝을 뽑을까 뭐 생각 중이에요. 네. 저도 힘들고 또 JT 작가님 편집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어쨌든 우리 소리님들 또 일하시느라 또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그런데 이렇게 또 라이브 또 찾아와 주셔서 들어주시고 또 라이브 채팅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유령이나 귀신이 나타나는 것 보면 뭐 우리 소리님들도 자주 말씀하시고 또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저도 또 그래요. 주로 그 여자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네. 왜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남자 귀신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자 귀신이 나오는 유령 이야기나 실화 사건이나 제가 쓰는 소설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그 여성이 좀 더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명님 다행이네요. 네. 어쩐지 오늘은 처음부터 채팅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공명님 옆에 사장님이 안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게다가 또 오늘 이야기한 것은 또 붉은 옷의 승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와서 귀에다 이렇게 속닥속닥 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데이비님, 그런가.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생각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그 사안이었었거든요. 왜 주로 여자 귀신들이 많은가? 한이 많은 거군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 역시. 역시 데이비님 이쪽에 또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미스테리 공포에 제가 또 하나 배우네요. 네. 공감이 됩니다. 네. 네네, 죽장님. 네. 억울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성주님, 요즘에, 그쵸,
남자들이 더 억울한 경우가 많죠. 네. 그, 아, 뭐, 사실 뭐, 보통 남자들은 일부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이렇게 와이프 눈치 보면서 많이들 사시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 가서 시달리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미스테리나 공포 이야기, 예전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거에는 주로 뭐 처녀 귀신이라든가 여자 귀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 현대물에 있어서는 남자 귀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정님. 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늘 간단하게 먹고 방송을 합니다. 네, 이게 이야기하는 게, 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영어 강사할 때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챙겨 먹으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을 먹고 간단하게 먹고 끝나자마자 이제 또 먹어요. 네. 안 그러면 체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성주님, 좀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로서 저도. 네. 갑자기 좀 네. 짠하네요. 네. 성진님과 저를 포함해서 다른 중년 남성들을 생각을 하니 좀 짠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어, 있지만 대부분의 그 선량한 남성들은 여기저기서 조금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전에 뭐 원시시대나 뭐 이럴 때 야생 뭐 그런 거였으면 뭐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뭐 활도 쏘고 동물도 잡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쫙쫙 풀렸을 텐데 그 야성을 풀지 못하고 네. 맨날 저도 뭐 비슷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저도 뭐 남자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뭐 공명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를 누구는 약자, 누구는 약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조금 뭐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약자가 누구인지를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네. 너무 넓은 카테고리에서 찾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잠깐 해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도 무서운 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뉴욕에 19세기 이래로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아마도 유령이 나오는 집이어서일 거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집에는 유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레드웰이라는 가족이 100년 동안 여기서 살았었는데요. 그중 끝까지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막내딸인 저트루드라는 분이었었대요. 근데 이분도 1933년에 돌아가셨답니다. 현재 이 집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 집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 집을 지키는 스태프나 방문자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이상하고 정체불명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령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주 이런 미스테리한 존재가 나타나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유령 같은 존재죠. 그래서 빈방에서는 꼬마 유령들이 시끄럽게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또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해요. 과연 이들이 트레드웰 가족의 유령일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한이 있길래 이곳에서 계속 머무는 걸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밝혀지지 않다고 하네요.
그저 흉가로, 우리나라로 치면 흉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서운 집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장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장미님을 저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네. 네네, 현정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미니유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프라인 쪽에서도 또 홍보를 해주시는 우리 소리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미니유님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나, 네. 아기 낳으셨어요? 알미님?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얼마나 예쁠까요? 아기가. 알미님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좋겠다. 근데 힘드시기도 하시죠? 네. 이렇게 소리나는 책방 이렇게 운영자인 게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취업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출산하셔서 또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민유님,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두 창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라이브에서 하는 뭐 실화 사건 이런 거, 실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다 창작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배 작가랑 JT 작가님, 이, JT 작가님 이렇게 둘이서 주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희 작가님, 한 작가님 해서 이렇게 넷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쵸. 애국자시네요, 알미님은. 네. 네네, 장미님. 네. 역시 장미님은 또 이제 미스테리 공포 쪽에 해박하시네요. 네. 공명님이 오늘 좀 활약을 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힐베르토님. 네, 맞습니다. 아기 낳으신 분들은 모두 위대한 일을 해내신 거죠. 네. 아,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나머지 라이브를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네 번째 이야기 바로 갈게요. 어, 앞서 했던 얘기들은 조금 이제 짧은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채팅을 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늘 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산골학교에 발령을 받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산길을 걸어 간신히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교생 8명에 저를 포함한 교사 2명, 그 두 번째 교사가 저였습니다. 근처에 인가도 별로 없어서 저는 학교 옆 관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좀 적적하긴 했지만 평소 무서움을 별로 안 타는 성격이라 별탈 없이 평화롭게 지냈죠. 아이들도 착하고 귀여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성격도 괜찮으셨고요. 그렇게 편하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늘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들 가난해서 그런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입은 옷이 모두 같다는 걸 처음 눈치챘을 때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 옷이 없나? 하지만 열흘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게 발견이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늘 같은 양복을 입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까지 늘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랬습니다. 왜 그 옷 입고 다니세요? 똑같은 옷?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궁금증을 참던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루는 제가 가르치는 현우라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놀고 있길래 제가 다가간 것이었죠. 있잖아, 이건 선생님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너 왜 늘 오렌지색 티셔츠만 입어? 그 색을 좋아하는 거야? 현우는 배시 웃더니 대답 대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저한테는 브라브라브라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시 묻자 현우는 또 똑같이 제 귀에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한테는 브르르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장난친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물어보려고 하자 녀석은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네. 대체 뭐라는 거지? 도저히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눈을 보더니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관사에 들어가서 저녁을 해먹고 슬슬 잠자리에 들려든 저는 읽고 있던 책을 학교 교실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집에서도 읽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읽던 소설이었습니다. 이거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플래시를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침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서 우산까지 써야 했습니다. 어쨌든 관사에서 교실까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금방 비 오는 길을 걸어서 교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플래시를 비추면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누가 있나? 어둠 속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플래시를 들어서 교실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이 시간에. 거기에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묻는 물음에 대답이 없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교실 불을 찰칵 켰습니다. 교실 불을 켜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가 사용하는 칠판 옆 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귀 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 책 가지러 왔나? 뒤를 돌아보니 같이 일하는 박 선생이 제 책을 들고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온 몸이 불에 대인 것처럼 화상을 여러 군데 입어 온몸이 녹아내린 형태였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는 방치되어 있는 어느 폐교의 교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달 가까이 일했던 곳이 맞긴 한데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고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교실 곳곳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보니 여기저기 자풀과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한참을 운동장을 돌아다니는데 마침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저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거기서 뭐 해요? 그는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저를 불러서 낡은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히고 물을 먹였습니다. 저기, 학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망가져 있는데요. 이분도 또 귀신한테 홀리셨나 보네. 그 선생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네? 그 선생님이라니요? 제가 대묻자 그 마을 주민은 그 폐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오래전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박 선생이란 분이 아이들을 모두 살리고 늦게 빠져나가다가 그만 그곳에 갇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본 아이들은요? 그거야 알 수 없죠. 아마도 박 선생이 아끼던 아이들의 환영이나 환상이었겠죠. 그때 그 아이들은 지금은 다 성장해서 도시로 가버렸으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주민 말로는 자신들도 가끔 이곳을 지날 때면 박 선생이 아이들과 공을 차는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오히려 그쪽에서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라져버렸다고 한 달이나 저를 수소문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학교 교문 앞에 써있는 학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청수초등학교라고 쓰여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야 할 학교는 다른 마을에 있는 청수초등학교였는데 이곳은 청호초등학교였습니다. 물론 폐교된 지 꽤 되었고요. 저는 짐을 챙겨 원래 부임지였던 청수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 정신으로 가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야 돌이켜보니 아마도 그 돌아가신 박 선생이란 분은 사고가 나기 전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그 폐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화인데 좀 훈훈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얼마 전에 미국 뉴햄프셔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버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미국에 사시는 우리 소리님들은 잘 아실 텐데. 자, 이 레스토랑의 서버들이 평소처럼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손님이 37달러 93센트의 요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밥을 먹고 무려 16,000달러의 팁을 내겠다고 하자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은데요. 와. 그래서 이 바텐더 미셸이란 분은 이 고객이 단골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핫도그 한두 개랑 그리고 프라이드 피클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이거 못 먹어봤는데. 그리고 칵테일 등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셸은 이 남자의 영수증에 팁이 16,000달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용카드로 팁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팁을 낼 때 카드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로 낼 때 16,000달러를 긁어달라라고 쓴 거예요. 팁 쓰는 란에. 그래서 이 손님이 그렇게 신용카드로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한 거니까 직원들은 이거 실수가 아닌가 해서 혹시 160달러인데 0을 2개 더 붙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물어봤대요. 160달러도 크죠. 37달러 정도어치 먹었는데. 네. 근데 그의 대답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대박이네요. 얼마 전 미국 뉴햄프셔에서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뭐 팁 문화가 없긴 한데 미국에서는 가끔 이렇게 훈훈하게 팁을 그냥 확 밀어주셔서 그 화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케이님 그러세요? 아, 케이님 제가 밤마다 계속 기도할게요. 네. 케이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 데이비님.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 서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그 대박 아닌 대박 뭐 이런 거 이렇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큰 돈이니까 이거를 이제 웨이터들이 그 서버들이 그 다 이렇게 나눠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이가 돈독하네요. 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해서 차 이쪽에다 대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같이 일하던 알바생들 중에서 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늘. 이렇게 그 비싼 차를 이렇게 몰고 오신 분들이 창문을 쭉 내리고 대학생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면 기특하네 하면서 그 당시에
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만 원, 막 2만 원씩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같이 일했던 애들이랑 이렇게 알바생들이랑 나눠서 갖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팁을 그렇게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일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팁이 그, 어, 그 알바 페이보다 더 많았었어요. 네, 케이님, 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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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좀 더 재밌는 글, 감동적인 글, 또 미스테리한 이야기 쓰는데 쓰고 제작하는데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죠, 힐베르토님. 힘들어요. 계속 서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장미님, 저도 주차위원 알바한 게 저도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음식도 이렇게 그 예식장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음식도 이렇게 그 필요하나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나르는 그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그것도 했었는데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쉴 새 없이 음식을 이렇게 막 나르고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면 늘 뭐 이상한 걸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제법 그 좀 친절한 구석이 있었나 봐요. 네. 정현님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네, 케이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네. 와, 힐베르토님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 덩치라고 표현해도 신뢰가 안 된다면, 예, 이 체격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셨을 것도 같네요. 네. 아, 무척 힘들죠. 그,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친구랑 그 노동하는 그 일용직 알바 그 알바를 하러 그 뭐죠? 직업사무소인가 그런 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결국 제 친구랑 저를 아무도 안 불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간택받지 못하고 집으로 오면서 그냥 해장국만 먹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에스투님, 와, 그 말씀만 들어도 정말 힘들겠네요, 그거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힘든 알바 하셨네요. 아, 그죠. 힐베르토님은 그 정도 이제 체격이 되시니까 이제 하셨는데, 제 친구랑 저는 그때 한참 나이에 21살, 22살 뭐 이때 거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갔는데 안 뽑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힐베르토님 그러시고. 네, 20대는 웬만해서 우리 때는 제 친구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리고 어, 굉장히 페이가 셌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그 노동일을 하는 그 알바 페이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거 해가지고 등록금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안 뽑히더라고요. 헬스.
아, 장미님 웃깁니다. 아, 이랬더니 약간의 환각 상태요? 아, 너무 웃긴다. 아, 공명님. 네, 맞아요. 극한 직업이죠. 남편이란 직업, 극한 직업이에요. 거기다 또 어린 아이들까지 있고 그러면, 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 친구들 보면 회사에서 완전히 찌들어서 집에 왔다가 애들 어릴 때 막 목욕시키고 돌보고 뭐 부인도 마찬가지긴 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명님의 얘기에 이 공감을 하게 되네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와이프 이게 또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에스티님. 야, 거기는 제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미지의 장소네요. 네, 죽정님.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쵸, 그쵸, 장미님. 막걸리가 노동주입니다. 맞아요. 막걸리 마시고 싶네요. 네. 힐베르트님. 또 오늘은 뭐를 드실지 궁금하네요. 네. 아, 부침개, 냉막걸리. 아, 잣, 잣 막걸리. 다 나오네, 오늘. 살얼음 동동주. 제가 예전에 별명이 배동동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동동주 잘 마신다고. 자, 또 준비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일단 하나 더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기묘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 리서라는 67세의 여성이 그녀의 집 아파트에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그녀의 사체의 많은 부분이 재로 발견되었고요. 다리 일부와 척추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대부분이 다 탄 거예요. 마치 화장을 한 거죠. 네. 재가 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화장은 3000도 이상의 열기로 3시간 이상을 태워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몸은 거의 다 타버렸는데 아파트는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집기들도 뭐 소파니 의자니 이런 것들 다 그대로였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 옆에 있던 신문 더미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종이조차도 안 탔던 거죠. 그녀의 몸만 탔던 겁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안진뱅이, 안진뱅이 술이라는 명칭이 있나요? 옥수수 동동주요? 어, 와, 장미님 그것도 마셔보셨어요? 저 못 먹어봤는데. 어, 와. 아, 우저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야, 무섭다. 안진뱅이. 와. 네네, 제가 유추하기에는, 네, 자연 인체 발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정현님, 그, 안진뱅이 술이라는 그 명칭은 너무너무 무서운 명칭이네요. 네. 와, 아, 장미님, 아, 주당이시네요. 네. 아, 야, 전국을 다 도셨어요. 와, 대박. 아, 저는 오늘 중국 냉면을 먹고 싶은데, 아, 그, 공명님처럼, 아, 저희 사장님도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 웃겨. 아, 공명님 그 환상 매일 보세요. 아, 아, 이 또, 애주가, 애주가 또 우리 소리님들은, 아, 전국 투어하시면서 그 막걸리들의 그 실제 각 마을의 그 맛을 즐기시는구나. 아, 아, 저는 그 세계는 미처 몰랐네요. 네. 아, 괜히 그 막걸리들이 이름이, 아, 그게 허명이 아니네요. 아, 진짜 포천 이동 막걸리, 잔 막걸리 이런 거, 맛있네요. 맛있군요. 아, 야, 전국 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전 몰랐습니다. 네. 그냥 뭐 이제 해외여행 가시고 이러면 뭐 와이너리 도시고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맥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전국적으로 그 맥주 양조장이 많이 생겨서 맥주 투어도 전국으로 돌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막걸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소주도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저도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막걸리 같은 경우는 소주보다 굉장히 그 맛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네, 막걸리 투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공장에서 직접 막걸리를 촥, 네, 예술이네요. 네. 아, 제가 몰랐던 세계 또, 와, 별게 별게 다 있네. 더덕 막걸리, 강황 막걸리, 야,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 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네요. 막걸리. 네. 아, 막걸리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아, 제 예상보다 훨씬
동곡 막걸리라는 것도 있고요. 훨씬 다양하네요. 와, 신기하다. 네. 더덕 막걸리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하나 남았는데 제가 이 술 얘기에 계속 빠져 있었네요. 네. 이야기 하나 또 진행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진행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7번째 이야기는 유령이 나오는 집입니다. 1892년에 리지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야 계모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 여자는 근데 재판 끝에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무죄로 판명이 되자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범이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녀가 진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용의자들은 거의 없었고 또 뒤에 이야기할 내용 때문입니다. 아무튼 매사추세츠 폴 리버에 있는 리지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마루를 삐걱거리는 리지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도와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였고요. 유령 나오는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